첫 번째 뉴스. 오늘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한 기획사가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 팀도 결국 이렇게 반해체를 하게 되었네요.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전격 중단한다고 합니다. 방향을 잃었다. 데뷔 9년 만에 개인 활동으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뭐 반해체지 반해체 이거는 이 정도면 그래요. 방탄소년단이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거라면서 자, 이 그룹 해체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 인기를 그러면 최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술방을 했는데 9년간 겪은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리더 RM, 랩몬스터죠. 야, 랩몬스터, 너 그거 막 그렇게밖에 못해? 이걸로 유명한 랩몬스터.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다. 결국에는 이제 캔디팝이라고 하죠. 가벼운 노래들 미국 시장에 맞춰서 노래를 내다 보니까 팀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뭔가를 계속 찍어야 하고 하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 인간으로서 10년 전이나 많이 달라졌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숙성돼서 내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10년간 방탄소년단을 하며 물리적인 스케줄이 하다 보니 물리적인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숙성이 안 되더라. 최전성기를 맞은 시점에서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기능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우리 팀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 팀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마치 현재 우파 유튜버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죠.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되었고 영어를 하면 내 역할은 끝났었다. 우리 팀이 방향성을 잃었고 생각한 후에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걸 얘기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요. 또 이것도 눈물 콧물 V V 그래요. V 또 또 벌레 오빠 V 닮았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참 부끄럽네. 뭐 어렸을 적에 뭐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건 저도 느낀 바가 있는데 뭐 지금은 좀 뭐 닮았다기보다는 저랑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다 뭐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이러지 마시고 뭐 다들 뭐 저랑 닮았다고 많이들 그러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울고 불고 그래요. 슈가도 가사가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다.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믹스테이프 비정규 음반으로만 진행하던 솔로 음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제이홉이 먼저 시작한다라고 뭐 해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오죠. 가사가 안 나오는 거야, 가사가. 이게 나도 지금 음악 작업을 하면서 작곡, 편곡이나 뭐 음향 쪽은 너무 편해.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는데 가사가 문제야, 가사가. 이게 가사가 예를 들어 내가 남의 노래 거를 써준다 이러면은 금방금방 나와요. 어차피 그 노래에 뭐라고 할까나 이 방향 주제만 정해지면은 그냥 뭐 사랑 노래만 뭐 널 그리워 이러고 발음만 맞추면 되거든. 근데 내가 작곡한 노래, 내가 편곡한 노래의 작사나 이런 노래를 붙일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이거를 그냥 대충 쓰자니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좀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뭐 단순 매너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경험에 따라서 그 경험에서 나온 감상, 경험에서 나온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가 되는 건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맨날 이제 제자리에 있으면은 사람이 경험이 줄어드니까 가사가 안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어디를 누구를 새롭게 만나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헤어져 봤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눈탱이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커다란 승리감을 느껴봤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 해외로 가서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해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그 하나의 가사가 되고 전달할 메시지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줄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이제 대다수를 건드리게 됐고, 또 그 사이에 많이 바뀌기도 했어. 예전에 신나게 막 골패미와 김치녀를 까던 때에서 요즘은 김치녀라는 말도 잘 안 써.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바뀌었죠.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우파 유튜버들 모두가, 또 저도 인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소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왔거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방송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한 거지, 정권이 교체됐으면은 이제 뭐 할 거야. 그때는 이제 새로운 꿈을 찾아, 새로운 계획을 찾아, 새로운 방향을 찾아 가야겠죠. 그게 뭔지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어디론가는 가야겠지만 소재가 안 나온다는 건 확실해요. 이 소재가, 저 사람들도 그럴 거야. 저 사람들도 꿈꾸던 뭐 이런 빌보드 차트 1 위도 해 보고 대스타도 돼 보고 돈도 많이 벌어 보고 뭐 큰 집도 사 보고 뭐 빌딩도 사고 그랬겠지. 돈도 돈만큼 벌어 보고 누릴 걸 다 누렸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음. 저 친구들이 초창기 때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그럼 난 6포 좋아하니까 6포 세대, 뭐 이랬단 말이야. 어 그런 어떤 이런 젊은이들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가사가 쓰여졌었는데, 지금 저 친구들이 6포 세대라면은 이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속해 있는 곳, 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위치가 이런 가사 작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나도 지금과는 우파 진영이 승리자가 돼 있고, 승리자에서 그 자체로 즐거운데, 그 자체가 좌파들이 약 올라오고 이러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쓸 얘기가 있는가? 이런 게 궁극적으로 창작 작업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나도 노래를,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 놓고 가사가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적이었어. 근데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에서 끝없이 이런 고민이 음악에도 있으면은 이제 방송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에 애초에 어떤 목적이 돈이 아닌, 이제 돈이 아닌 그냥 우파 자체가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 또 이게 우파 사람들과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에 방점을 맞추고 방송을 한다면 사실 뉴스를 볼 것도 없어. 예, 그냥 우리끼리 앉아 갖고 "오늘 어땠어?" 이러고 얘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쓸 말이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게 궁극적인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행도 가 보고 뭐 이렇게 한번 돌고 온 거지. 그리고 새롭게 인제 또 '리프레시했다.' 이러고 달려가지만 정작 정치 환경에서 뽑을 수 있는 가사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좀 다룰 만한 그런 장기적인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정권 초기이고 뭐 좌파들 약 올라서 뭐 부들대고 뭐 내용이 별로 없어. 오히려 우파 유튜버들이 더 지금 소재로 딱 적당해. 근데 다루기에는 좀 적절치 않으니까 좀 빼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나와는 개념이 다르겠죠. 이제 인제 저런 그 BTS의 저런 그 한계? 저런 변화를 생각해 보면 저기들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시스템이죠. 스타 메이킹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사가 가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야. 근데 이런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티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반대 방향이에요. 아티스트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서 타고나고 자기 혼자 스킬을 기르는 거야. 그리고 그 방구석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또는 뭐 건반 치면서 노래하다가 자기가 어설픈 녹음기에 녹음해 갖고 길바닥에다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야 이거 이 사람 노래 잘하고 노래 좋다." 이러면 그걸 라디오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라디오에서 그걸 틀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인기를 끌고 그게 전국구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않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기획사가 작정하고 애들을 만들어. 애들을 그냥 한 집에다가 몰아넣고 숙소를 시키고 그냥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직 춤과 노래, 랩만 할 줄 아는 거지. 이런 기계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려버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나온 하나의 로봇과 또 같은 팀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거든. 외국에서의 관점은 이런 식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고 상당히 기괴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티스트는 아니라는 거지. 아티스트는 아닌데 정해져 있는 안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낸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어떤 가수가 무슨 댄서보다도 더 춤을 잘 추는 단계로 이제 케이팝의 수준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얼, 유튜버라는 이런 매체랑 만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먹힐 수는 있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던 사실 이전부터 계속 반복됐던 고민이지만 아이돌들 또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가수가 키워진 경우들, 기획사의 관리하에서 운영되던 이런 가수들이 대체로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무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어디 이상한 데서 뭐 벽돌 나르고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왜? 사기를 당하는 거야. 또 사기도 당하고 뭔가 그 나이대에 걸맞지 않게 애가 철이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기고 이런 것만 반복시켜 버리니까 세상을 배울 시기라든지 뭔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데에서 미숙함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BTS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지. 또 저 나이 때면 사실상은 이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또 헤어져도 보고 정말 진정한 그런 인간관계도 맺어보고 이렇게 좋은 추억들도 만들어 보고 뭔가 이러면서 그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거든. 근데 저 때 인제 무작정 냅다 노래하고 돈 벌고 막 춤추게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커가면서 느끼는 이 괴리감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못 견디니까 해체가 되는 거죠 보통은. 왜냐면 갑자기 어떤 애는 뭐 "난 요리 배울래." 이러고 뛰쳐나가고 나는 뭐 "연기할래." 이러고 뛰쳐나가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고민이 된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활동하면서 뭔가 불안정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 또 이 음반계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막 장사가 영원히 잘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들 인제 연기를 하거나 좀 다른 직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은 많이 달라요. 일본은 음반 자체 가격부터가 달라.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옛날 한 20-30년 전 20년 30년 전만 보더라도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음반 가격이 자국 내에서 녹음한 음반은 그 가격이 2배야. 더 비싸.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수입이 더 비싼데 일본은 자국 내에서 녹음하면 더 비싸게 팔게끔 해 줘요. 그러니까 워낙 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 음반이라는 건 소유를 한다는 개념이 음악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잖아. MP3나 이런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닌데 음반은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보장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뭐 이런 그 오래가는 기업들은 이제 기획사빨이 워낙 세기도 하고 기획사가 방송국을 장악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인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갈 뻔하긴 했는데 여전히 인제 기획사빨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제 뭐 MP3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MP3 시장은 이렇게 시장성이 없고 그래서 인제 얘네 그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아이돌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음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 네 무슨 말이냐. 음반 안에 팬미팅 쿠폰을 넣어요. 근데 이게 랜덤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10 개씩 20 개씩 사야 하나가 나오든 뭐 이런 식이야. 그 음반을 또 비슷한 걸 또 여러 번을 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좀 상술이랄까? 이런 게 많이 많아졌어요. 우리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음반을 잘 안 사시니까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장사 수완이라는 게 이런 쪽으로 발전돼 있는 거야. 왜냐면 MP3 시장으로는 수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요 음반을 갖다가 비슷한 거를 여러 개 내 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양한 쿠폰들을 넣어서 무슨 이제 팬미팅 쿠폰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이 하나의 뭐 그러니까 어떤 소장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반이 하나의 뭐 당첨을 위한 로또 같은 개념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음. 그러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진 면이 있어요. 음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쿠폰을 사는 거고 이런 점에서는 씁쓸한 면이 있지만 결국 그 어쨌든 이 BTS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그룹이 이 활동을 멈추게 되었다. 이런 거는 이제 슬프죠. 이 개인 활동으로 간다라는 것도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이게 이 BTS라는 이 그룹 자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미국 활동을 하면서 점점 무너진 면은 있죠. 뭐 버터라든가 뭐 퍼미션 투 댄스라든가 이런 건 BTS 음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 뜬 거는 뭐 이 디스코풍의 이런 노래를 갖다 붙여서 안무도 확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오리지널리티는 죽은 반면에 그래도 판매량은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는 더 많이 파니까 이런 점에서는 돈을 벌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음악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이런 괴리감들이 또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뭐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최근에 인제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음반들을 보니까 웃기게도 저기 뭐야 저기 NCT 127인가? 걔네들이랑 세븐틴 음반이 꽤 많이 팔린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한 300-400 만 장씩 이렇게 파나 봐.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는 있는데 인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류의 아이돌 그룹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경우들이 인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BTS만큼은 아니니까 화제는 안 됐지만 의외로 해외 시장에 많이 팔고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과정이겠죠. 저도 좀 음악 작업에 있어서 약간 부침을 느끼고는 있어요. 느끼고는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소재를 찾아내서 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음악을 이렇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곡이 나옵니다. 음 이게 저는 뭐 일단 해체할 뭐 멤버가 없기 때문에 또 뭐 기획사랑 재계약을 하거나 뭐 그럴 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곡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음? 자 지금 오늘 이 BTS의 활동 중단 뉴스를 통해서 그냥 BTS 팬들만 뭐 눈물 콧물 흘렸다 이게 아니라 사실 엉뚱한 곳에서는 더 피눈물이 흘렀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주식 시장이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박살나는 주식 시장. 1년 연봉 날렸다. 개미들 눈물의 손절을 치면서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면서 들어왔던 초보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식이 박살이 나서 3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가 주식이 내리막길을 걸어 돈이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증발해 버렸다.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 목돈이 필요한데 주식을 팔아야 될지 고민이다. 직장인 김모 씨도 한 달 만에 11%가 넘는 손실률.
그래요. 그나마 이 상장지수 펀드 제가 강조했던 거죠. 요 ETF 요 상장지수 펀드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성과가 처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흥미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다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제가 말했죠. 요 개미들이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손실을 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며칠 전에 지적을 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초보자들이야. 초보자들이니까 주식이 계속 줄만 하는 거야. 삼성만 넣으면 괜찮잖아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아시는 거지. 이게 주식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야 이거는 분위기 안 좋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오거든. 그리고 그 기회가 어느 정도냐. 돈을 안 넣는 사람도 현기증이 날 정도여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을 내가 말하는 몇 번을 내가 이 방송에도 강조 또 강조 폭포수 내립니다. 폭포수 내릴 거야. 이거는 안 된다. 개미들이 달 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나 이렇게 주식 초보자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후드러 패는 경향이 더 강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탐욕을 먹고 자라나는 거거든. 탐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난 돈 벌 수 있어라는 그 헛된 망상. 마치 너는 특별하고 너는 다를 것 같은 이런 망상. 너가 넣으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헛된 망상 말이야.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빨리고 날리고 하는 거죠. 이게 초보자들 시작점이 보통 이래요. 근데 한번 된통 당해보면 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당해봐야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정신을 차려. 아 난 특별하지 않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쭉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고 들어가야지. 나는 내가 넣으면 달라질 수 있어.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바로 요런 대목들이 왔죠. 코스피가 연초 대비 16% 넘게나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개미들은 지금 팔면 손해니까 장기 투자하겠다는 반응인데 언젠간 다시 오를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일단 버티자라는 것이다.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72%지만 아직 팔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2, 3년에는 오르지 않겠니? 예, 네이버 카카오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개미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그동안 벌어진 이익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예, 다른 종목들이 잘 가는 걸 보고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초보자예요. 예. 자, 1년 연봉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주식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개미들도 늘고 있다. A기업이 무상증자한다는 소식은 이런 소식 듣고 들어오면 늦죠. 1억 원을 투자했지만 발표 직후 10%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40%가 됐다. 5년 동안 모은 자산이 한꺼번에 없어져서 주식은 안 하고 꼬박꼬박 적금만 넣겠다. 반대 매매를 걱정하는 개미들도 늘고 있다는데 자, 지금 내가 이전에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이 실적이 좋아. 잘 나왔어. 그럼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 근데 주식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난 이런 경험을 한 10년 전에 했거든. 한창 주식 잘 가고 막 이럴 때 삼성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 근데 주식이 떨어져.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다음 분기 때는 이 정도 기록을 못 세울 테니까. 그 이후로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 주식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유라는 거는 뒤에 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르는데도 떨어지는데도 이유 따위는 없어. 그냥 뒤에 갖다 붙이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기업들의 사소한 뉴스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노출이 되면은 그거는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고 우리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항상 미국의 경기,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유럽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미치냐 더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현상은 우리나라 개별 종목 따위들은 뭐 의미가 없어. 그냥 미국에서 후드러 팬다 이러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야. 다다다다다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야 우리 힘든데 이러면 뭐야 다다다다다다야 이유를 찾지 마. 그냥 미국이 힘들다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 바로 달러의 영향력 때문인 거죠. 달러. 그 달러의 영향력이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큰 손들, 내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가지고 이런 건 큰 손이 아니잖아. 진짜 막 몇백억에 조 단위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쪽의 입장에 서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 돈을 넣겠냐 이거야. 어느 미친놈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돈을 빼서 그냥 차라리 미국 중앙은행에 넣고 미국 국채를 사고 기다린다라는 거지. 왜? 가만히 있으면 수익률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모터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에 왜 넣으며 모터로 우리나라 네이버에 왜 넣냐고. 전혀 아니야. 넣을 생각이 전혀 필요가 없어. 그냥 득 빼가지고 그냥 우장창창 달러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콜 이러고. 당장에 미국에서도 그냥 당장 뭐 금리를 갖다가 1%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1% 수익을 얻는 거라고. 얼마나 개꿀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이 폭포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포수가 나오면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몇 년, 거의 10년이 넘도록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800에서 한 2200 사이를 돌았어. 코스피 지수가 1800에서 2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뭐 발전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삼성이 잘 나가면 다른 데는 죽고 뭐 현대가 잘 나가면 삼성이 죽고 뭐 이런 식이거든. 이게 왜냐면 모든 경제 모든 섹터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어느 잘 돌아갔다가 어느 하든 이게 그 낙수가 이게 뭐 낙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게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잘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식이 다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얘가 3천을 간다고? 뭐 때문에? 그 3천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늘었냐?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냐? 그럼 우리나라 가면 뭐 성장률 막 나와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유동성이야. 미국이 달러를 엄청 풀어주니까 거기서 싼 맛에 끌고 왔던 이 달러가 넘치고 그 넘치는 달러로 다 일으킨 거예요. 왜 넣을 데가 없거든. 원래는 그 달러로 공장 짓고 해야 되는데 짓고도 남으니까 어디다 넣어? 주식에 넣고 또 비트코인 넣고 한 거야. 올라가. 결국 그게 뭐예요? 유동성 거품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유동성이 언제 끝나요? 금리 올리면 끝나지. 유동성 걷겠다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신호를 줘요. 우리가 금리 올릴 거야 얘들아. 금리 올릴 거야 얘들아. 금리 올릴 거야 얘들아. 이게 뭐야? 니들 주식 박살난다 이 얘기거든. 근데 그걸 듣지를 않아. 초보자들이니까 그렇거든. 에이 올라가겠지. 뭐. 전혀 아니에요. 박살나고 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넣었다 이거야. 대출을 받아서. 신용 미수를 땡겨가지고 주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아니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갭 투자를 했어.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 힘들잖아. 그냥 전세로 돌리면 돼. 그럼 내가 잃을 게 없어. 어차피 대출 그냥 갚아버리고 전세로 그냥 냅두면은 나는 집은 갖고 있고 그냥 내가 어디서 뭐 내 본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뭐 아니면 내가 알바해갖고 월세집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식이 박살나는 것과는 또 달라 시장이. 근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어떤 게 문제냐. 반대 매매라는 게 벌어져요. 마진콜이라는 걸 맞는다라는 거야. 마진콜 당하고 반대 매매를 강제당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서워. 그 사람이 이거를 돈을 못 채우면 뭐가 돼? 강제 매매를 주식을 던지게 매도를 그냥 자동으로 치게 돼 있어. 그럼 뭐예요? 하락 배팅이 나온다라는 거야. 반대 매매가 이제 최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규모가 넉 달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미수 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인데 이거를 납입하지 못하면 뭐예요? 강제로 그냥 그 시장가에서 매도를 쳐버려.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회수해버린다. 반대 매매 규모가 2배로 급증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3일에도 반대 물량이 쏟아지고 이번에도 반대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수거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일반 거래보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대 매매가 많아지면 주식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의 증시의 하방 압력도 커집니다. 자, 이러면 이게 뭐예요? 패닉 셀링이 생기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 매매에 놓인 담보 부족 계좌 수도 급증했다. 이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이에요. 부동산은 집주인이 어차피 월세로 돌려버리든 아니면은 전세로 돌려버려도 상관없어. 그러면 집주인이 타격받을 건 별로 없는 거야. 심지어는 지금 종부세에 모면 이게 금리보다 더 셌어. 근데도 버티는 거 봐. 근데 지금 주식은 그게 안 돼요. 주식은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현실이 되고 이걸 당장 갚기도 전에 그냥 매도가 치고. 그럼 매도면 뭐야? 시장에서 매도 신호가 왔다 이러고 와장창창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주식이라는 것을 빚을 지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손해 주는 게 없잖아. 주식은 내가 손해 주는 게 없어. 근데 부동산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자산이고 내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버티면 무조건 내 돈이라는 생각 확신을 갖고 있지만 주식은 아무것도 내 손에 쥐는 게 없어. 저걸 가지고 전세를 줄 거야. 저걸로 월세를 돌릴 수 있어. 저걸로 뭘 담보를 걸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주식에 일하는 것을 통해서 빚을 진 사람들의 경우는 이걸 내놓고 이 내놓는 신호가 주식에서는 또 하락 신호가 돼.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또 매도가 돼서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이 폭포수가 되는 거야. 폭포수가. 폭포수가 되는 거야. 이게 본격적으로 요 대목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폭포수가 나오는 현상. 이걸 이제 감안해야겠죠. 자, 개인 투자자들은 기한 내에 돈을 채워넣으면 담보 부족을 면할 수 있지만 반대 매매에 시달리게 된다. 아슬아슬하게 언제 이게 확 떨어져 갖고 걸릴지 모르거든. 바로 요 점 때문에 주식 시장이 먼저 박살이 난다는 걸 알아둬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미국의 커다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미국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통제불능으로 가는 걸까요? 자, 미국이 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타이밍에 대해서 오판을 해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밀어버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져 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안정될 거라고 기대했던 게 이게 틀려버렸다. 그래요. 실제 물가의 정점은 언제일지 불확실하다. 정점이 아직 언제라는 확신이 없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느릴 수가 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게 3, 40년 만에 이런 식의 물가 상승이 처음이라 제어하기가 어렵다. 국내외 모두에 해당될 통화정책, 금리 인상 속도에 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에너지 가격, 경기에 대한 불안 등이 다 결합돼 있다. 최악의 경우는 통제불능이다. 즉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기 둔화, 침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연말 최소 3.5에서 4%까지 올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게 뭐나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 리스크도 있다. 중국의 경제 둔화도 우려다. 미국의 실수를 좀 얘기해 볼까요? 미국은 애초 여러분들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가 이게 시작됐을 때 원래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봤을 때는 야 이제는 됐어. 이제는 올리자라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그때 올렸는데 그때 조금씩 올렸다면 이렇게 물가 상승은 안 나왔겠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바꿨단 말이야. 왜 바꿨나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얘네들이 걱정을 많이 한 거야. 코로나 통해서 너무 소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배달시켜 먹고 뭐 배달앱들 잘 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소비는 위축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풀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지.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돈을 과도하게 풀었다라는 건데 이걸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약간 무시했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뭐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 이런 걸 걱정하니까 또 주가를 어느 정도는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를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뭉개고 왔어. 그러니까 주식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 이 금리가 올라간다 했던 것도 미국이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는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였어.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린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이미 확 올라가고 나서 이제서야 제어하려고 하니까 늦어버린 거야, 한 발. 여기에 미국의 실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장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이 안 될 수도 있어. 미국 민주당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선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물가가 오를 바에는 그냥 주가를 박살내는 게 나은 거야, 그냥. 근데 주가를 쭉 올려놓고 이게 내 덕이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은 거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주식을 대가로 치러야 돼. 주식을 조지고 그냥 금리를 빨리 올려서 잡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주식을 올리면 돼. 어차피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치적 눈치를 보니까 찔끔찔끔 금리 올려가지고 되지도 않을 지금 상황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어. 이제 어떡하나요? 이제는 남은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밖에는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실수는 뭔가요?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거야.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한테는 너무나 좋은 호재야. 미국이란 나라는 경제 위기를 항상 전쟁으로,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전쟁으로 극복한 역사가 많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미국한테 불리할 게 없어. 왜냐면 무기도 최첨단이겠다. 뭐 무기도 얼마든지 팔 수 있겠다. 신나게 공장 돌리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못했다라는 거야. 군사적 제재에 있어서 바이든이 소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죠. 이 절호의 기회를 왜 그랬냐? 파병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타이밍이지. 왜 이라크에서 개처발리고 왔으니까. 파병 분위기 안 좋지. 게다가 워낙 PC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마당에 총 들고 나가는 걸 누가 좋아해? 이것도 민주당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유럽도 소극적으로 나가지. 이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바이든이 그것도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밀려버린 거야 지금. 여기서 원자재, 원유 여기서 바이든이 밀리면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박을 쓰고 있는, 독박까지는 아니지, 유럽과 함께 독박을 쓰고 있는 구조로 좀 가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런 거야. 선거 때문에. 선거만 눈치를 보니까 빨리 그냥, 왜냐면 러시아가 써서는 안 되는 썼으면은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폭격을 날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놔줘야 와, 얘 우리도 미국 믿고 가자 이러고 유럽도 들어올 텐데 미국이 안 나서니까 유럽도 안 나서 지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유, 원자재 식료품 이 문제가 다 터져버리니까 미국에서 못 잡는 거라고.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뭔 선택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밖에? 금리 인상 밖에는. 이게 두 번째 미국의 오판이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 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버냉키 형님, 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돈을 양적 완화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 보면서 이걸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전 세계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은 이제 자리를 내놨지만 전 미국 연방준비도 의장이 70년대의 대인플레이션 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자, 그전에는 지금과 공통점은 저물가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맞는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 당시에는
70년대는 기준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심하게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는 의회가 지지해 주니까 금리 인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의 금리 인상은 또 뭐냐? 예전 70년대는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무리하게 제품 가격과 임금을 올려서 이래서 비용이 증가한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면 지금 상황은 대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러시아 침략 당하고 뭐 이런 요소들은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 세계 공급망 혼란 등 이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지금. 결국에는 방법은 급격 금리 인상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점 바이든 책임론이 올라가게 돼 있어. 바이든 취임 뒤 주가 상승폭 모두 까먹었습니다. 이건 뭐 중의적인 의미겠지. 까먹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식 지수를 까먹었다는 얘기와 기억을 까먹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예, 모두 까먹어. 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다. 바로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폭을 모두 까먹었습니다. 점점점 바이든 책임론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는 바이든이 결정을 했었어야 돼. 그냥 작년부터 주식 내놓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린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 용기 있게 그 선택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미루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요. 뭐냐? 바이든의 미래가 없다. 미국 민주당에서조차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참모드로 호통치는 일만 늘었는데 인플레 기업에 러시아 탓만 하고 있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 잡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백악관 내부에 깊은 좌절감이 퍼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체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바이든 지지율 폭락이 오늘 중간선거 참패를 넘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거 참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특히 이제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도 아니 미국에서 기름값이 올랐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바이든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골 오소린 매일 자살꼬만 꼬린 코인 런 사태로 지금 비트코인 박살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7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그래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도 그런데 지금 투자 시장이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 비트코인이 이렇게 먼저 박살이 나는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 속도가 더 빠르지. 더 급격하게 막 빠지고 있어요, 막.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 시장을 받쳤던 것도 역시나 유동성에 의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탈중앙화라고 외쳤지만 결국 중앙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이 해결이 안 된 채 비트코인의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반등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 할 반등도 없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느끼냐면 보통 커뮤니티에서 이제 비트코인 박살날 때마다 이제 애들이 조롱글을 올려요. 그러면 기가 차게 비트코인이 올랐다면서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올랐다면 뭐 반등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요 며칠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박살인 거야. 뭐 정신 승리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각오를 좀 해야겠죠. 어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모으던 나라였어요. 엘살바도르 디폴트 위기입니다.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막 사대더니 국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투자해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폭락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 보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마구잡이로 막 샀는데 이 가치가 반토막 나버렸다. 참 웃기는 나라네 진짜. 예. 바도르의 디폴트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는데 당장 8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상환해야 된다. 이거 내년 1월까지 못 갚으면 디폴트인데 지금 디폴트 확률이 48%까지. 여기 디폴트가 나오면 또 뭐 이래저래 고민되겠죠. 여기 돈 빌려준 나라들도 함께 돈을 못 받는 거니까. 웃기는 나라구만 얘.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미래가 밝지가 않죠. 미래가 밝지 않은 대목에는 이제 문재인이 싼 똥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이 안전운임제라는 황당한 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합의했다고 하죠. 화물연대와 정부가 협상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를 두고 아직 확실하게 불씨가 꺼진 게 아니에요. 결국 민노총 요구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이 민주노총 간의 핵심 문구를 다르게 발표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화물연대가 발표한 합의안을 보면 이 안전운임제 등을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좀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 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민주당 쪽이랑 한번 나중에는 해보겠다. 근데 안 되더라도 이건 뭐 우리한테 탓하지 마라. 지금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국토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걸 보장해 준다라는 건 아닌데 민주노총에서는 이게 보장되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서로 간에 불씨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함께 보시죠. 안전운임제 일몰이라는 거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법을 말하는 거야. 안전운임제 연장 방향으로 극적 마무리가 됐지만 세부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몰 연장이 3년간 유예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저게 결론적으로 이게 웃긴 게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뭐 이 기사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저런 걸 넣자고 한 건데 전혀 안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 기록이 그런 게 없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길 보면은 뭐 근무 환경 등이 충분한 효과 운송차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대로 도로 안전을 개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여기를 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임제가 별로 안전과 별 관련이 없다라는 지금 그 내용도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저 안전운임제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주면 민주노총이 저런 식으로 계속 자기네들 유리하게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암적인 상황이 됐는지를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저런 걸 함부로 쥐어주면 안 되는 거고 저런 부당한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원래 자리로 돌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참 그래요. 이번에 저런 걸 또 연장해 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봉합책이긴 했지만
민주노총의 어떤 이 버릇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또 상황으로 가겠죠.